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안지원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PB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네. 이렇게 조금 줄어드나 하다가 또 올라가고, 오늘도 뭐 코스닥은 물론 달랐지만 코스피는 외국인이 또 굉장히 많이 사고 특히 반도체 엄청 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가 온다고요? 때가 옵니까? 네. 위쪽으로. 무슨 때일까요? 무슨 위쪽으로, 때가 오는 위쪽으로지. 위쪽이어야죠. 기왕에 아니, 오는 근데 거. 일단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냥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한국을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물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보니까 또 장중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중국 생각보다 경제 회복 속도 빠를 것이다. 리오프닝 속도에 따라서 GDP 성장률 얘기하는 그 정도 이상일 것이다. 뭐 4.8에서 뭐 5.5까지 또 다시 올리더라고요. 5.7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중간에. 네.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그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지난주에 외국인들 자금 들어와서 그거 집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유도한 것 같아요. 좀 흔들리면은 이왕이면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오늘 또 조회한 것 중에는 거의 다 비차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진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오는 건 받고 음. 그냥 다 비차익으로 그냥 덜컥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외국인 매수가 그냥 이렇게 점증되는 거죠. 대형주를 아주 그냥 뭐 많이 그냥 담으셨죠. 시가총액 사면 다 샀던데요 보니까. 네. 네, 고루고루.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비차익으로 이거 어차피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돈 들어온 거니까 다 사겠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좀 파악하는 네. 기관들도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거기다 투시는 그렇게 많이 안 팔았으니까 그냥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저 무슨 금융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고. 이해는 2023년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해는 23년, 다음에는 24년.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시장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차피 플레이를 대형주가 살 건 아니고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동향 보고 계속 또 움직임은 계속 조목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섹터 장세 계속 되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근데 오늘은 전자가 네. 1.8%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근데 12포인트가 오늘 코스피가 올랐나 그렇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나머지는 완전 그냥 눈물이 날 정도 슬펐다는 건데 이래도 대형주 아니에요? 이래도? 이게 초기에는 네. 이렇지 않습니까? 막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사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네 수익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2017년 같은 장이면 그냥 계속 대형주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엔 17년에는 확실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동향이 나온 것 같은 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쪽도 일단은 꺾어버렸잖아요. 오늘 네. 네. 이건 LG엔솔 보혜수 영향이 없나요? 미리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시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꺾여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코스닥 쪽까지 다 그러고 있는데 네. 코스닥이 지금 주도가 바뀌어 있잖아요. 네. 작년에 2차 전지 쪽에 소부장 관련된 쪽은 어차피 이번에 아까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실적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또 하나의 바로미터죠. 보니까 한 100억대 분기당 나오는 회사가 20억대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 이제 또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소부장 쪽에 일단 실적들이 벌써 영향은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리튬 빠지고 니켈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바라보게 되면 글로는 이제 약간 좀 못 들어가는 거죠. 2차 전지 그리고 12월 수출이 네. 그 수출 뭐 통계로 보잖아요. 네, 그게 네. 많이 꺾여서 뭐 4분기째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하면서 다 4분기, 1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실적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면은 시장의 돈은 그러면 뭔가 대체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엔터 쪽이 오늘 엔터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주식. 오늘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벌써 이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거기서 또 조그만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엔터 쪽들의 시가총액들이 확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반영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닥 하게 되면 뭐 바이오 그리고 또 2차 전지만 보는데 이걸 대체하는 쪽의 성과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왜 저만 시켜요? 아니 말씀을 아니, 그- 이야기가 안 끊어져가지고 네. 안 그래도 제가 막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아니 끊어졌어요. 지금 시청자분 채팅창에 안 팀장님 지금 인사도 못 그러니까요. 하셨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 얘기하고 계세요. 안 팀장님은 저도 오늘 시청자 입장으로 듣고 있었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뭐 사실 최근은 뭐 한국 시장의 특성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이제 금리가 연말쯤에는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점점점 대세가 돼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 수급도 돌아오고 원화 환율도 좀 원화도 강세로 가고 그래서 좀 9일 연속으로 한번 상승했다가 이틀 조정 끝에 다시 또 상승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대외 변수가 너무 좋았고 한국은행에서도 톤에서 뭐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말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이 컨센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 한 계속 좋은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원래는 이제 3.75%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약간 톤이 그건 절대 아닐 것 같다라는 톤이 그쵸, 지금 약간 예. 깔리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장이 어쨌든 2,400을 저번에 돌파를 못하고 빠졌잖아요. 네. 못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형주 장인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엔터를 미리 알면 너무 좋지만 힘드니까 결국은 이제 대형주를 쫓아서 투자를 하거나 ETF를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수에 부담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옥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형주를 하려면 지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막히면 결국 대형주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걱정이죠. 근데 지금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어서 네. 정말 대응이 힘든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 지난주까지인가요? 그때는 반도체가 거의 상승을 주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10%, 15%씩 올라서 거의 그거 없었으면은 아웃퍼폼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게 뭐 엔터로 또 오늘은 또 갔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오프닝 섹터를 엄청 올렸잖아요. 여행주 상승률이 최근에 엄청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엔 또 은행주도 많이 랠리가 있었고 이게 확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조정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순환매가 도는 것도 지수 상단을 조금 막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지수 상승이 막히면 대형주를 그냥 통으로 사거나 뭐 ETF 하는 거는 별로 영향가가 없을 수 있다라고 뭐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순환매 어디 돌지를 딱딱 캐치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먹을 수는 그래서 없으니까. 지수를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네. 구독자분들은.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네. 이제 개인 친구들이 다시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예. 오늘 지금 올해 갑자기 증시가 좋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이러다가 오늘 또 오르니까 이제 제가 받은 전화가 하이닉스 지금 사야 돼?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제일 쉽고 그걸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대표님처럼 하면 너무 좋은데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수랑 전자의 움직임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팀장님은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지수 부담이 있다라는 지수 부담이 있는데 네. 사실 실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같은 거 지금 들어가기는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 바닥이 언제인지가 언제인지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3분기쯤에는 턴어라운드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업황을 안 좋게 보는 하우스여도 3분기 정도까지만 적자를 볼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6개월 선반영 하면 1분기 내로는 저점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러면 1월일지 3월일지 2월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쯤부터 담아도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나요? EQ 감산 기대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여기 있는데 네. 네. 그냥 적자 날 때 사야죠. 근데 적자 네. 전망이 더 커서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걸까요? 그게 계속 갈까요? 적자가 뭐 만약에 적자가 계속 맨날 적자는 아니고 그렇죠. 좀 단기의 적자 폭이 커져도 그- 결국에는 올라갈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적자 그건 되게 의외예요. 삼성전자가 적자를 한다. 반도체 네. 부분이 적자다. 되게 의외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마 또 뉴스에서 막 또 이제 많이 포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한국 경제 위기 보니까 저 공영방송 어디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 이런 거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는 항상 또 바꿔봐야죠.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봐야죠. 근데 뉴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손이 안 나가요, 솔직히. 그리고 또 적자 났는데 주가는 뭐 벌써 한
10% 15%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또 막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의 한계죠. 네, 한계면은 한계를 그냥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 살 거야. 사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요만큼만 사세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기다려봤다가 좀 빠졌다 싶으면 또 요만큼 더 사고 갑자기 또 훅 빠졌다 좀 더 사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끌려갑니다 지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 업황의 저점에 들어갔을 때는 움직이더라고요 항상 반도체 쪽. 네. 그리고 뭐 지금 많이 나오는 뭐 재고가 이렇게 쌓이네 뭐 사상 최고네 뭐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고 수준을 8조에서 14조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이 4분기 모르니까요, 네, 지금. 네. 추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재고가 더 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재고 평가손과 함께 또 나오는 이 다양한 네. 시나리오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거 빠지는 모멘텀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벌써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당연히 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때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 아, 제가 오히려 이거는 워낙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한의원님한테도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간접적 감산 효과가 시작될 기대감. 간접적 감산 효과는 뭔가요? 저도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감산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전자는 네. 저는 물론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 감산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적은 제 기억에 없어요. 보통 전자는 이제 소위 말한 설비 투자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의사소통을 했지. 그러니까 그것도 결코 의사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톤을 줬지. 실제 무슨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처럼 내가 감산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간접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원래 삼성전자가 캐펙스 가이던스를 4월 실적 발표할 때 주는 경우도 또 별로 없어요. 중간쯤 맞습니다. 돼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1월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별로 없는데 하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그냥 추정을 합니다. 네. 전자는 그리고 전체 실적으로는 분기에 적자가 난 게 2008년 4분기인가가 그때가 그때 처음이자 네. 말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리만 사태 있을 때. 그러니까 전자는 전체 회사가 적자 날 가능성은 정말 극히 드물니까 좀 마음이 편한 거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 뭐 기억 정확하게 실적이 네. 얼마나 나쁜지에는 별로 시장이 개의치 않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의 분위기는? 왜냐면 마이크론이 9월, 10월, 11월 적자가 2센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12, 1월, 2월 적자 가이던스가 62센트예요. 어우. 적자가 30배가 늘었는데 주식이 바닥에서 거의 2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현재는 30배를 늘면 큰일 나죠. 근데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 것가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하게 추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열매 의원이 중간에 저한테 물어봤는데 하이닉스가 72,000원에도 안 산 사람이 지금 9만 원 다 돼서 전화하는 것도 전화하죠. 사실 그것도 좀 근데 또 단기적인 시그널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에 많이 물어보세요? 하이닉스나 전자?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그게 뭐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 그게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하는 어렵죠. 거죠, 너무 투자가. 어렵죠. 네. 그렇죠. 뭐 네네네. 집값도 뭐 엄청 떨어지는 구간은 너무 무서운데 조금 한 1, 2억 반등하면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 생각 드는 것처럼 그렇죠. 뭐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적자가 어디까지 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게 특히나 지금은 컨센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13조 원? 오히려 23년도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네. 24년도에 더 안 좋을 빠지는 걸로 걸로 보는 보고 거죠. 있는 데도 네. 있고 어떤 때는 40조 원대까지 한 3배로 23년 대비해서는 3배로 영업이익이 뜰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맞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잘 되지 않을까요? 의견. 답을 주세요. 뭐 저는 1분기에 아까 저점이 얘기하신 나올 대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내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나가는 게 훨씬 컸고 그렇죠. 외국인도 사실 최근에 많이 샀지만 그래도 52주 연간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비워놨던 사람들은 조금씩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니까 그럼 요만큼 사본다. 요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 중에서 하이닉스 7자 들어오면
사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네. 뭐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조금씩 사라.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안 샀던데요. 무섭죠. 네, 못 사, 못 못 갈 것 같잖아요. 네. 7 가면. 네. 그쵸. 누구나 그렇지. 아니 이제 샀는데 계속 밀린다 보면 에이 그냥 뭐 내가 또 맨날 틀리는 놈 또 틀리네 뭐 이러면서 뭐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그러다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딱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까 팀장님 말씀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개인들 심리거든요. 저희가 또 어떻게 바닥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가도 만약에 8만 원, 9만 원이 진짜 업황 돌아가지고 이게 13만 원, 15만 원 갔다. 그것도 싼 자리예요 지금이. 네. 네. 지나고 보면 아유 거기도 싼 자리였네. 당연히 지나고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만약에 8만 5천 원에 있다가 주가가 다시 8만 원이 깨져버렸어요. 네. 그럼 지금 산 것도 손해죠. 손해죠. 네. 그리고 또 전저점 또 갈 것 같고. 그러면 또 또 또, 갈 또 거고. 빠지고. 네. 예. 그럼 그때쯤에 또 이런 뉴스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뭐 적자 보기 상당 못 부분 견디고. 가네. 네. 그러면 또 손절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산업들은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제 뭐 주변에 앞으로 벌어질 많은 얘기들 그냥 무시하시고요. 안 좋은 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크론이 되게 많이 올랐고 네. 나머지 비메모리가 좀 따라오르고 TSMC는 이제 다른 이슈로 오르고 왜냐면 시장 좋고 하니까. 근데 미국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물론 너무 큰 회사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올라가려고 막 하거든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다 캐펙스를 줄인다고 했는데도 뭐 에이맥 같은 게 최근에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소부장 같은 거는 그러면은 그 논리로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서 좀 갈 수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는 영 아직 멀었을까요? 시차로만 보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캐펙스 컷이 소부장 섹터 심리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우려는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고질적인 병폐가 이 CR이잖아요. 네. 거기에 단가 인하. 예, 네. 단가 인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던 TL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PCB 만드는 업체인데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컨센을 거의 영업이익을 반토막 냈더라고요.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수정이 빠질 나온 것 같고. 건가요? 아니면 안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전망인데 리포트가 네네. 예, 실제로 이 회사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단가 인하는 전방 업체도 힘들기 때문에 한 건데 뭐 삼성전자까지 이 반도체 부분 적자라고 하니 네. 단가 인하 압박을 안 할 수 없겠죠. 네. 밑에 회사들이 마진 많이 남기는 거를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뭐 전통적인 이슈가 또 한 번 불거지면서 이렇게 단가 인하 압력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 도 나올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하이닉스보다도 저점이 더 늦게 나오지 않을까 소부장 섹터는 그럴 수도 그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역발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를 지금 놓쳤어요. 바닥에서 못 샀어요. 7만 원대. 네. 그러면 하이닉스를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이 소부장 업체가 빠지는 걸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점이 만약에 더 늦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반도체 소부장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벤더들이 어떤 때는 얘네가 뭐 솔벤더로 납품을 했다가 그게 또 이중 납품 구조로 바뀌고 어떤 때는 납품 비중이 줄고 이것도 전방업체의 입김에 따라서 너무 쉽게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트래킹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특히나 IT 쪽의 소부장들은 그게 조금 접근하기 좀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예. 물론 IT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투자 수익률을 주긴 하지만 실제 접근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완벽한 주도주였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까 열매 위원 얘기하신 대로 전화도 오고 하는데 보시기에 사람이 누구나 이렇거든요. 어디까지 다시 빠질 거에 대한 감만 있으면 웬만큼 길게 보고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와 내가 봤던 전저점이 저점이 아닌가 보다고 느끼면 진짜 거기서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혹시 만약에 3분기가 반도체 바닥이 아니고 그다음에 적자도 확대되는 게 1, 2분기로 끝이 아니라 뭐 올해까지 가고 이런 그림이 만약에 나오면 주식 지금 사는 거는 무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정도는 가격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정도 반도체 가격은 전체는. 괜찮지만 그런 일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를 알면은 좋겠지만 모르죠, 당연히. 이거는 뭐 삼성전자 사장도 모를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이럴 때는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할해서 매수했으면은 우리 손절도 해야 되나요? 이런 회사들도? 9만 원을 샀으면 삼성전자 9만 원을 샀으면 손절을 해도 네. 지금 업황 바닥으로 전망이 되는 구간에서 네.
진입을 했는데 네. 손절하고 싶어지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분명히. 뭐죠? 15% 20% 빠지면 되게 막 하고 싶어질 그때가 거예요. 바닥이죠.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싶을 때 더 살 수 있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네. 손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많은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네. 진짜 어렵다고 네. 하죠. 예.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내 돈이 날아가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보느냐. 네. 그렇죠. 그럼 그걸 내가 내 손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날 한 일주일 기분 진짜 더러워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월급이 얼마인데 네. 이번에 날린 게 한 그럼 나 5달 뭐 공짜로 일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 미칩니다. 네.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고점에서 나왔다가 내가 타이밍을 잘못 샀다라고 하게 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타이밍에 대한 내가 잘못 내가 그냥 휩쓸려 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손절 자리가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보통 이게 또 확률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이 더 안 좋아서 아니면 시장 반응이 더 부정적이어서 또 그렇죠. 밀린 더 3분기가 아니라 바닥에 뭐 4분기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예. 연장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근데 어차피 망할 겁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반도체 망해서 뭐 전 세계가 반도체 안 쓸 겁니까? 네. 그거 아닌 거는 거기 손절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그냥 내가 그 위쪽에서 대한 어떤 타이밍의 변화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대한 변화는 감수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그냥 해야죠. 그러니까 돈 좀 빌려. 그러니까 조금 예상보다 늦게 바닥이 나오더라도 네. 이렇게 사서 들어간 거에서 손절은 이상 아닌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네. 좋습니다. 그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좀 갖고 있자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할 수 있나요? 항상 현금은 매달 들어오잖아요. 그죠. 급여를 하든 뭐 사업을 하시던 네, 뭐 네, 어떤 네. 방법으로든. 네, 그거를 좀 챙겨놔야죠. 네, 챙겨놓고 그거를 또 만일을 대비를 하는 게 항상 주식 투자의 자세입니다. 뭐죠 이게? 아니 왜냐면 대표님은 지금까지 제가 대표님하고 꽤 방송을 매주 하니까 네. 계속 2,400, 500 정도가 됐을 때마다 약간 이제 장은 좀 부담이 있고 계속 작은 종목을 찾자라는 되게 제가 톤으로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은 톤이 아주 살짝 다르시거든요. 저는 탁 느껴져요. 네. 정말 바뀌신 거 맞으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어차피 또 걸려요. 2,400, 500 하면은. 그럼 네. 2,400, 500 이렇게 2,400이 아니라 2,500 약간 조금 더 아니 왜냐면 저번에도 2,500 가까이 갔다 네. 왔으니까. 예.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장이 많이 오른다고 하죠.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 많이 빠진 걸 회복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2004 그러니까 500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나왔던 한국 시장의 변화는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러고 완전히,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약간 여건들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를 2,400들이 저희는 저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돌파할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부터 쭉 팔아왔던 쪽은 외국인들이고 네. 70조 팔았습니다. 네. 이번에 사서 외국인들 지난달부터 뭐 샀다 팔았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하락하면서 그 당시에만 지금 생각하게 되면 매수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쌓여서 그러면 그렇게 팔았던 70조에 대한 반은 사야 그다음에 뭐 변화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외국인들 적어도 한 30조 사야 돼요. 네. 최소한.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변화가 나오는 게 어디 집중될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그러니까 대형주겠죠, 대형주. 네. 그래서 대형주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수가 자꾸 더 중요하게 전 요즘 되게해서 맞습니다. 지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반도체 업황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처고 최대 끄는 시가총액 1, 3이잖아요. 이쪽이 안 움직이면 지수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움직임이 나오는 이제 변화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또 2,400선 가면은 또 많이들 고민하겠죠. 이게 네. 진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또 염장이 되나 적자가 더 커지나 뭐 네. 재고 빠지나 이런 네. 거 막 보면서 눈치는 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건 뭐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아무리 그래라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매도하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서도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올 거고. 게다가 또 하나 아까 소부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 생각엔 소부장이 더 빠릅니다. 오히려. 네. 단가 인하 압력 이거는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업황 안 좋으면은. 근데 그 얘기에 신경 써서 보다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소부장 쪽은 천차만별이에요. 다 소부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가를 못 떨어뜨리는 소부장이 있어요. 그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네, 그건 단가 못 떨어뜨리고 초기에 그러면 아유 개발해줘서 고마워. 이 어떻습니까? 국산화된 것들이죠. 네. 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아니면 그 국산화해서 들어왔던 것보다는 단가가 쌀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해줘서 벌써 딱 붙어 있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초기에는 단가 못 건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 쪽은 영향을 끼칠 거고 지금 그래 삼성전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보시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쪽은 쉽게 안 밀릴 거고 근데 범용 장비들 있잖아요. 그냥 항상 AS 해야 되고 그 투자 늘렸을 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제가 오늘 사실 보다 보니까 오늘 되게 주가가 흥미로웠던 업종이 광고 업종이더라고요. 광고요. 오늘 제일기획하고 이노션이 되게 좋은 자리에서 양봉을 내고 딱 떴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메타랑 구글이 미국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랑 구글을 볼 때는 광고 업종이랑 되게 많이 연동시켜서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치고 우리나라 광고 회사들은 사실 되게 안 올랐는데 오늘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혹시 엔터랑도 연결이 되는 건지 막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막 들어서 혹시 그런 거는 느낌이 어떠세요? 딱 이게 움직인 게. 광고 쪽은 제가 오늘은 보지를 못했는데 네. 오늘 제일기획 이노션 다 매수도 많고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둘 다. 그런가요? 그러면 전방 섹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어제 근데 생각이 미국 경기 안 좋다고 되게 미국 경기 되게 나쁘게 나거든요. 근데 광고는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경제가 좋아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 되게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타 오르는 거에 논리는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온라인 많이 한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예. 혹시 대표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빠진 거에서 이제 회복하는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데 일단은요.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광고 경기는 네. 이제 이게 보통 광고도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기업 같은 경우나 뭐 이노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전방 회사 네. 집중적으로 받는 회사 삼성전자일 거고 네. 거기다가 현대차일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광고 그 만약에 똑같은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S23 나온다. 네. 그러니까 광고는 해야겠죠. 네. 해야겠는데 마케팅비가 책정된 게 있겠죠.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이제 문제겠죠. 근데 보통은 적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저렇게 주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딱 저기 걸려 있는데 오늘 네. 양봉 내고 저렇게 딱 했는데 거래량도 나오고. 네네. 네. 근데 이게 보니 이제 갤럭시 S20부터인가 마케팅비가 점점 준대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건 내긴 내야 되는데 그 사이클에 맞춰서 되는 거잖아요. 이 핸드폰은. 근데 거기다가 과거처럼 막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어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이제 어차피 중국에서는 잘 안 팔립니다. 삼성은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좀 중국에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파장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를 또 이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겠다. 그러면 또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중국으로 하는 거에.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모양이 저거 없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광고 쪽은 다 지금 벌써 돌아온 게 온라인 쪽이에요. 네. 네. 온라인 광고 쪽에 벌써 다 그 요즘 TV 최근에 뭐 보신 거 있으십니까? TV에? 그러면 광고 예를 들어 메타나 구글이 오른 거는 저런 거보단 차라리 네이버 카카오다 이렇게. 그게 바로 얘기하시는 맞는 것 거예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런닝맨 본 지가 뭐 언제 봤지 이런 생각이 들고 TV 거의 안 보더라고요. 네. 만약에 전방 섹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라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IT 그리고 이제 자동차, 현대차, 네, 기아도 네,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신차도 할부 금리가 신차는 뭐 10% 이상 넘어갔고 중고차는 뭐 20% 끝까지 찍었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사준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수요가 둔화된다. 이 이슈였는데 지금 국고채 금리도 기준금리 이하로 많이 빠졌고 네. 연내에는 금리 인하할 거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IT 섹터가 먼저 수요 침체 우려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고 현대차, 기아는 조금 늦게 빠졌잖아요. 작년도 한 하반기 시작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국고채 금리도 내려가고 시중 금리도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회사채 금리도. 그러면 중고차, 신차 시장 할부 금리도 당연히 따라 내려올 텐데 그러면 업황 반등을 이제 선반영할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고도 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방 섹터의 이 회복에 대한 회복을 반영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해. 이건 저는 좀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역으로 또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네. 이게 또 그럼 국고채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뭐 당장 금리 인하한 것도 아닌데 아직 올릴 룸이 남아있는데 심지어 그러면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데 너무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를 다 반영했다. 오히려 금리가 잠깐이라도 오를 일이 더 있다라고 하면 또 역시 당분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 일단 너무 많이 떨어진 거를 네. 시중에 이제 실제 내가 체감하게 되는 나에게 적용되는 할부 금리 이런 거에 좀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직은 그런 건 예. 없죠. 예. 네. 그렇지. 근데 약간 너무 큰 걱정을 했던 산업이나 국가, 요새 국가 단으로도 지금 보면 뭐 영국은 뭐 난리 났더라고요, 증시가. 그리고 유럽 엄청 반등하고 그거 보면 너무 과도하게 걱정했던 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훅 쉬면서 시작한 새해가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무서워요. 반대로는. 그쵸? 예. 유럽 지금 기후가 살렸잖아요. 네. 기후가 살렸으면 기후가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3월 달인데 영하로 떨어져 버린다. 다음 주에 한국도 엄청 영하 춥다면서요. 17도랍니다. 24일 날. 그래. 아무튼 빨간 날이니까 다행인데. 네. 이렇게 되는 게 네. 그럼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유럽은 되게 보니까 요즘에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우린 가장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했다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준비가 다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래 왔을 때 충분히 받아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사들은 되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다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 기간들이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점프업을 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유럽은 벌써 그 기간은 지났고 지금 점프업이 중국인들과 함께 점프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LVMH 이거 주가 보셨습니까 요즘에? 와 이거 뭐 무슨 이제 아예 중국에 가서 뭐 디자인 센터 이거 세운다면서요.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국 친화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명품에 큰 손들이 들어갔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변화 보면은 원래 또 그런 나라들이고요. 저 유럽들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더라고요. 네. 명품주 진짜 많이 올랐는데 중국인들이 밖에 나가면 실제 과거처럼 그럼 많이 살까요? 그것도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워낙에 인구가 많고 조금만 나가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보니까 지금 나왔던 것 중에서는 GDP 한 3%대 정도로 예상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수치는 또 그거와 달라요. 지금 나온 수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경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금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 2경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그 봉쇄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갖고 있던 현금들 다 있다가 일단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경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둑이 터지느냐?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미국의 소매 판매도 꺾이는 거랑 이번에 중국에서 꺾이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돌아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소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 또 경기가 침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축이 된 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중국 정부가 뭘 어떻게 좀 탁 트리거를 만들어주면 또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와 하면 우우 나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고 하려고요. 근데 방향성은 맞죠. 리오프닝에 대한 방향성은. 왜냐면 오늘 엔터주 좋았던 거를 이제 리오프닝이랑 엮어서 굳이 설명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온라인으로만 보던 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공연도 더 보고 뭐 판도 더 사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하기 중국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유럽을 가든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그 나라의 물건을 막 살 것 같진 않아요. 물건은 중국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막 상해도 면세도 있고 좋은데 왠지 그 나라의 뭔가 경험을 하러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게 좋을 텐데 그게 저는 결국 딱 잡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밖에 딱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면세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리오프닝주 중에 중국이 리오프닝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카지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열렸다라는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 근데 예를 들어 LCC나 아니면 면세나 화장품에 의해서 그렇죠. 들어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열리긴 열렸거든요. 중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막는 거 말고 중국에서는 이제 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직 안 열린 건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카지노도 마카오 쪽으로
그렇죠. 더 근데 훨씬 더 많이 갈 처음이니까. 근데 처음이니까. 네. 그쪽 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마카오는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마카오는 엄청 올랐어요, 거기. 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미국 샌즈 이런 것도 시차를 엄청 두고 오르고. 결국에는 한국으로도 수혜가. 네, 수혜가 올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싼가요 지금 카지노가? 그냥 들어올라서 그래. 네. 들어올 차트상으로는 다른 여행주보다는 최근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네. 주가가 싸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단기에는 한번 랠리를 뿜겠죠. 중국이 진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근데 언제 또 재료 소멸로 떨어질지는 모른다는 좀 두려움은 있습니다. 싸지 않다. 싸지 뭔가 않죠. 한중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카지노주에 대해서요. 네. 그거는 뭐 카지노주에만 있을 것 같지는 많죠. 않은 이슈일 것 같아요. 예. 원래 중국이 도박이 불법이잖아요. 네. 본토에서는. 네. 네. 알선행위도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GKL 있던 사무소가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엔 있었는데 좀 더 그러니까 부패 방지법 얘기 나오면서부터 중국에서 그런 거 막 튀어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카오가 한번 힘들었었고요. 근데 마카오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 싶은 요 전 단계인데 그걸 이제 풀어놔주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은 단순히 마카오만 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저희는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딱 보이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지금은 다 일본 사람들만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롯데관광개발은 하도 안 되니까 전용기까지 띄워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은 비용 다 제거하게 되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는 확인돼야 움직이지 않는가. 만약에 확인되면 보통 확인되기 전에 보통 주식을 땡기는데 이번에는 이건 확인하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항공주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이는 배경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확인됐잖아요. 벌써 뭐 2019년도에 한 그리고 이제 78% 화물기 뜯어서 다시 여객기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행 대수,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객은 못 따라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운행 대수가 벌써 78%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거 조금 있으면 차겠는데라고 캐팔 늘려놨으니 미리 알아서 그렇죠. 사겠다. 네.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먼저였겠죠. 근데 지금은 이쪽은 이제 드롭률을 하고 같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게 아직은 반쪽짜리 아니겠냐, 일본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플레이가 없는데 만약에 리오프닝에서 남은 쪽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쪽하고 임의용 기기가 화장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용 기기. 네. 그러니까 KBT의 화장품의 명맥을 내는 건 임의용 기기 같아요. 와 이거 12월 달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어떠세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중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만약에 상품 소비가 돌아서는 거는 의류하고 신발이다.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 엄청 늘었던 게 그 락업 기간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의류랑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잘하는 몇몇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기는 좀 뭐 하긴 그러니까 그런 거가 카지노랑 그런 거랑 이렇게 약간 리오프닝 수혜주로 생각. 왜냐면 반도체 이미 갔으니까 리오프닝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혹시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FNF가 최근에 네. 어떤 중국 도매상에서 주문을 축소한다는 이슈 때문에 빠졌잖아요. 축소라고 그랬어요. 네. 아. 그래서 빠졌는데 중국에 사실 그 FNF 담당하는 도매상이 총 한 네. 20개가 넘는데 많죠. 그 중에 하나의 이슈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면 MLB에 대한 기대는 꺾여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아직도 엄청나다라고 인식을 했고 작년에 광군제 매출액도 훨씬 더 전년 대비 늘어서 근데 그 기대가 좀 한 방에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꺾였는데 아직 제대로 된 반등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중국 이슈 때문에 잠깐의 노이즈로 빠졌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턴어라운드를 세게 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네네네. 네, VBP 정책이 한때는 이거는 단가 인하다. 이제 중국이 규제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마진은 이제 못 남길 거다.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완전히 되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의류도 마찬가지로 많이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여러 하우스에서 다 코멘트를 이거 잠깐의 기우다라고 했었거든요. FNF. 예. 네네네. 근데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VBP가 뭔지 저희 시청자분들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VBP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좀 가격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 업체가 기존에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셌고 고가 제품들 담당을 했고 한국이 좀 중가 그리고 나머지 중국 업체들이 담당을 했는데 요것들을 입찰을 받아서 한 방에 대량 주문을 하면 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대신 단가가 낮아지면 중국 국민들이 아직은 그 임플란트
입식률이라고 하나요? 그 비율이 0.25% 굉장히 적습니다. 한국은 한 5%까지는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막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까지 내려오면 Q가 이 P 떨어지는 건 뭐 다 오케이 하지만 Q가 훨씬 더 복구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리스크라는 거는 구체화되기 전까지 가장 불확실할 때가 제일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 단가가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지를 가늠이 조금 안 됐는데 한 20% 정도 떨어졌고 유럽은 한 4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VBP 정책 이후에는 중국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점유율을 다 가져갔냐?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이게 그 많이 입찰을 해서 가격을 내가 볼륨을 많이 이제 사준다라고 해서 가격을 깎는다. 그래서 20% 낮췄다. 근데 원래 마진율이 얼마길래 그렇게 20%씩 낮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마진이 훨씬 더 높았죠. 네. 정확히는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20% 낮춰도 훨씬 더 수익성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마진율이 나왔었고 그리고 Q의 증가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드되는 추가로 들어오는 시장이고 기존에 그리고 이게 전부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이 뭐라고 하죠? 그 국영 쪽이 있고 민영 쪽은 또 따로예요. 이쪽은 또 캐시카우로 잘 작용을 하고 있고 국영 쪽은 그동안에는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네라고 인식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다른 데서도 좀 가격 깎아줘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는 건가요? 민영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이가 아파요. 네. 이가 아픈데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경 가서 순서 기다려가지고 젓가락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내인데 그리고 이거 평생 가져가야 내인데 돈 더 주고 민영 가서 왠지 더 비싸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의사의 숙련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식과 좀 다르겠지만은 가서 이게 인턴한테 하는 거와 숙련된 의사한테 하는 거와 차이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피가 더 올라가서 민간 쪽이 더 비싼 거고.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커지는 시장인데 제 걱정은 중국에 이렇게 남들 회사가 와서 돈 벌어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 기업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뭔가 막 커져서 와 중국에서 돈 많이 번다 뉴스 나오게 되면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민간하고 그 국영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그 임플란트가 대략? 저도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더 커요? 민영이 훨씬 큽니다. 민영 훨씬 크고. 훨씬 크죠. 민영에서 스트라우만이 1등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네, 오스템이 2위입니다. 오스템이 2위. 네. 뭐 덴티움이나 나른 디오나 이런 것도 중국이 있나요? 네. 진출했습니다. 진출했고, 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막 하다가 그때 코로나 맞아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회사들이에요. 네. 다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해보자라고 그래서 이제 막 또 법인 세우고 원래 지금 다 해외 쪽에 진출돼 있다 보니까 네. 그거 가서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영업망과 구축하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또 이제 장비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비만 들어가면 좋은데 장비하고 세팅되게 되면 그 운영하는 솔루션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엑스레이를 찍는다라고 되면 엑스레이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 요즘은 그걸 또 뭐 현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는 솔루션 뭐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회사가 더 좋겠죠. 마진이 더 높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게 한 7, 8개 있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마진율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센 거 해야죠. ROE 높은 거 해야죠. 네. 수익성이 네. 좋은 회사로 보자. 네. 근데 이게 이제 입찰을 그럼 매년 하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입찰한 걸로 몇 년은 그냥 가는 건가요? 계약 조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봐야 돼. 숫자만 뭐 얼마다 뭐 이렇게는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 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돈을 벌어도 버는 걸 보여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게 제조점이나 중국이라니까요. 경쟁을 더 치열하게 시키거나 뭐 그러니까 이게 왜 화장품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화장품 저희가 중국 가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와 이거 다 한국 거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정책입니까? 거기서 검열을 되게 깐깐하게 해요 한국 쪽을. 그래서 뭐 수입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 뭐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깐깐하게 해서 이걸 딜레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업체들 막 야 설화수가 한방이래. 한방은 우리 거 아니야. 중국이야. 그러면서 이쪽에서 키우기 시작해서 그게 2, 3년 되니까 역전돼 버리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이런 현상처럼 지금은 중국에서 차마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을 못 뻗쳤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고
그게 가서 지금 선점할 수 있는 쪽 그게 이미 용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이 먼저 잘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확보되고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막 돈 버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하드웨어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따라오겠죠. 그때는 또 일단 배제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먼저 성과를 보인 한국의 기업들의 움직임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네. 아까 근데 금리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미국도 어제 10년물이 3.38%인가 그래요. 근데 기준금리가 4.59 그리고 아마 이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든 뭐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럼 격차가 지금 거의 175에서 200이 나니까 역사적인 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한 3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장은 마구마구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이제 FOMC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월 말 2월 초니까 만약에 연준에서 이번에 미안해 이러면 충격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계속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3번 인하할 거야 했는데 연준에서 아니야 이러면 충격이 이번에 있을까요? 그걸 다 씹고 그냥 갈까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씹고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31일에 그런 일을 하면 네. 그렇게 아직은 얘기하면. 초니까 네. 연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죠. 만약에 50bp 올리면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올리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충격이 있을 그건 수는 있다. 예. 근데 만약에 20으로 올려놓고 없다 그러면 별로 없을까요? 뭐 그건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되게 제 느끼게 생각에는 느끼게. 25bp만 올리고 코멘트 정도로만 이렇게 나오면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네.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 희망을 돌릴 수 있다. 그렇죠. 아직은 연말까지 많이 남았고. 그렇죠. 예. 어제 미국 시장 보면은 네. 참 이게 연준의 역할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권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네, 우리 블러드 형님 나와가지고 5.5%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너무 나가고 있으란 거에 대한 계속 뭔가를 소스를 던지는 거죠. 네. 근데 어제는 그래서 장은 빠졌지만 금리 더 빠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본 거냐면 소비권- 그거는 영향을 안 주고 네. 데이터가 안 좋았거든요. 소비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은 금리 무조건 내릴 거야 하고 지금 지르고 그래서 채권은 사고 주식은 판 건데 네. 그러면 연준이 그렇게 이번에 25로 올리고 금리 인하 절대 없을 거야 하면 그래도 별 충격이 없을 거다. 대표님도 보시기에 저는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25의 왜냐면 스테이도 근데 25가 더 무서워요. 제가 보기엔. 예. 이게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데 눈치 봤다가 25씩 계속 올라가고 봐요. 3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목표대로 하면. 차라리 50bp 딱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한번 다 올렸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 예. 이제 이거 오면은 이제 약간 거의 다 그러니까 금리나 중단에 대한 뉘앙스를 되게 더 가질 것 같아요. 예, 50을 하면 오히려. 근데 25bp 하게 되면은 속도는 줄었다. 근데 뉘앙스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데이터 의존적이고 그치. 뭐 또 계속 할 거고 인하 이런 거 없고 뭐 말은 거의 뭐.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처음엔 환호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25bp 계속 올릴 수 있어서 2번 더 남아. 미세하게 조정해서 진짜 뭐 5%대 이상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 이건 이제 후에 반영이 되겠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잦은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은 증시가 너무 타오르는 것도 싫고 너무 빠지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이 올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그러니까 폭락까지는 할 이유가 안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얕은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증시가 활활 타오르면 상당히 연준에서 불편할 것 같은데 사람들 일하러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일하러 안 가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경기 괜찮았다가 경기 이제 꺾일 거를 걱정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입장 쪽에서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경기 보고 저기다 계속 있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다우나 S&P 500은 다른 쪽이라고 하더라도 나스닥은 되게 좀 힘이 없는 시장이에요. 솔직히 보고 있으면 네.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관심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유럽은 그렇게 에너지 가격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기가 붙어 있고요. 중국 붙어 있고 이런 게 환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저희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수혜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작년처럼 강달러가 계속 가고 있었으면 연준에서 50bp를 올리거나 인하 없다 이런 강한 스탠스를 취했을 때 한국도 금리 인상 많이 할까봐 이제 우려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환율이 또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나니까 미국장이랑 한국장이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물가가 사실 최종적으로는 결국 물가라는 숫자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그 기고가 높아서 아마 전월 대비해서 0.4%면 굉장히 많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0.4%로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도 올해 한 7월 달 상반기 좀 넘어가는 때쯤에는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2%대까지 떨어질 네. 걸로 지금 아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쉽게 그 연준의 코멘트, 어차피 지금 연준을 믿지도 않는데 그 코멘트만 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벌써 꺾이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FOMC가 크게 이벤트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다음 이벤트는 무조건 이제 FOMC가 남은 거예요. 이제 실적이야 뭐 나온다고 치고 이제 그다음 이벤트 FOMC니까. 갑자기 물가가 정말 쇼크 수준으로 훨씬 더 높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건 확 이제 FOMC 망가질 수 있을 것 다음이니까 이번 FOMC랑 살 관계는 없고.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형주를 사는 건가요? 근데 미국은 안 좋고 한국은 좋고.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네. 빠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며칠을 안 빠져주다가 한 번에 빠져. 한 방에 다 반영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제가 장을 지금 선물을 못 봤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는 뭐 살짝 빠지고 있었긴 했었는데 유럽이 쫙 빠지더라고요 지금. 유럽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예, 날씨 때문이죠. 뭐 겁나 추워졌답니다. 네, 유럽이. 유럽이 가스 추워졌다고. 선물에 이틀 연속 뭐 10%씩 오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긴 한데 어제 저 가스 보니까 이거 무슨 급등주더라고요. 근데 80% 빠졌다가 이제 그- 올라가는 거라 예.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냥 기후 보고 있네요. 유럽은 그냥.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시장에서 포인트를 잘 노리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1월 달이고 1월 달에는 그래도 초기에는 그냥 뭐 우르르 움직여서 올해도 이번 향이야 그러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변화들이 지금 시장은 이제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 분위기는 2,400, 500또 가긴 가겠지만 네. 여기서 강하게 턴하기 위해선 반도체 봐야 된다. 네. 반도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자신감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게 수익률 게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나마 좀 개연성 있는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게 되면 항상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술에 대한 환상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 또 막 붙여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막 지금 수익률 게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저렇게 예전에 한번 뭐 NFT 뭐 메타버스 했다가 뒤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작년 10월쯤 11월쯤에 네. 되게 똑똑해지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보통 초기에 움직여서 막 올라갈 때도 AL 쪽도 시정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막 약간 패턴이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막 갖춰졌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되게 신기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리고 지금 대형주를 보면은 은행이 반도체 갔다가 은행 갔다가 반도체 가는데 딱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적인 대형주인데 화끈하지가 않아요. 물론 환율이 빠진 게 전 영향을 줬다고는 믿는데 한번 대형주 손 한번 볼까요? 자동차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다른 데는 오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요가 좀 회복될 거를 기대를 좀 선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제일 우리가 소비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자동차고 그렇죠. 그러면 고금리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도 자동차일 텐데 네. 그게 실적으로 반영은 안 됐거든요. 실적은 지금 아직까지는. 컨센도 YY 계속 플러스예요. 이번 4분기 실적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환율이 높았었으니까. 예, 근데 주가만 고점 대비 한 25% 최근에 단기간에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벌써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이 조금 이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될 차례는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순환매란 차원에서 정말 대형 섹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매 그리고 순환매를 시켜줄 만한 이유도 꽤 설득력이 있을 만한 이유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뭘까요?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시장에 그렇죠. 그러면 예. 금리 상승 구간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거죠. 그게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고 IT는 나왔고요. 불과 1년 전인가요? 공급망 차질 때문에 오더가 들어와도 못 만든다, 네. 못 판다 이랬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실적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누적됐던 그 백로그가
아직 해소가 조금 천천히 되면서 실적 지금 이렇게 수요가 빠지는 상황에서 실적 망가지는 걸 방지해주고 있고 근데 그 실적이 망가지기 전에 이대로 계속 가면 실적이 망가질 텐데 그 전에 금리가 조금 완화가 돼서 수요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먼저 땡기겠죠. 요즘 대표님은 현대차랑 네. 비교해보고 있는 게 LG전자입니다. LG전자랑 현대차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아요. 내구재, 가전 안 삽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데 LG전자는 요즘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게요. 네. 무슨 차일까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차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장 얘기한다는 그거가 살아날 수 있는 같은 자동차 쪽에 결국에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쓰이는 전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없다가 나오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보여준 거 다 보여줬어요. 네. 뭐 알고 있는 뭐 전기차 성과 내는 거 다 알아. 근데 플러스 알파를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LG전자는 그 기대감 이게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차이가 있어서 좀 이건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대형주 순환매라는 관점에서도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아니죠.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죠. 그러니까 어째 네. 그러니까 아니 굳이 같은 장르라면 이걸 사야 돼? 이런 마인드. 예. 근데 추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랑 LG전자랑의 동향들. 어차피 다 내구재라고 해서 다 치워놨다가 네. 앞서 탐정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다시 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럼 누가 먼저 갈까요? 전장이 먼저 갈까요? 아니면 지금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가 먼저 갈까요? 요 논리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LG전자가 더 먼저 갈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그리고 그나마 내구재 중에서 가격이 좀 더 싸서 사람들이 먼저 산다 이런 로직은 그런 건데 오히려 근데 팀장님 말씀도 맞을 것 같은 게 금리가 사실은 내구재는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물론 할부로 사지만 그 가전제품은 보통 할부 그래도 무이자를 해주거든요. 이게 금액이 그쵸, 작으니까. 근데 자동차는 무이자 할부가 옛날에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럼 오히려 이게 턴어라운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동차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가 그럼 그래서 만약에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장은 더 잘 나가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그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도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LG전자가 못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가 안 돼서 뭐 막 이 스토리 있잖아요. 네. 출하가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쌓아놓은 수주잔고 해결을 못 한다. 네. 이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김민수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소신 발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업종에 대해서, 힘든데 업종에 그쵸,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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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악플 환영입니다. 저희가 어느새 맞춰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모든 내용은 저희가 그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학습하는 방송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안지원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